이제부터는 좀 예민한 문제들이 연속해서 나올 텐데요. 일단은 박원순 시장님 돌아가신 문제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도 이번 주말도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한 부분이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냐? 진짜로.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보면 큰 얼개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요, 이게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지만 마치 국가보안법처럼 2차 가해의 모내에서 전혀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언론들마저도 민주당도 그런 흐름에 승복하는 분위기. 물론 죄송한 건 맞아요. 이유가 어찌됐건 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이 돌아가셔서 유고가 된 상태 미안한 건 맞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중요한 게 진실이에요? 아니면은 그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예요. 진실 규명이라는 게 필요하죠. 네. 그럼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상태인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주말 내내 저를 괴롭혔던 것은 큰 얼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너무 정치적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성단체들이 서울시한테 진상조사하라고 막 압박을 했단 말이에요. 네. 서울시가 진상조사 단 구성하겠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서울시 관계자도 있고 막 했었는데 그거 말이 안 돼 하니까 서울시는 완전 배제된 상태에서 외부의 사람들로만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까 문제 제기한 여성단체들한테 참여했더니 참여를 안 하고 있어. 자신들이 먼저 만들어달라 그래 놓고 참여를 안 해.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 삼자가 끼어들면 오히려 안 되는 곳은 서울시가 아니라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여성단체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지금 조사단을 서울시에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 조사단 만들어 달라고 진정을 넣었던 게 여성단체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들어오라고 하니까 안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재련 변호사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연결식 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식 날 이틀 전인가요? 7월 8일인가? 그때 이 여성단체들한테 처음 이 사건을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김재련 변호사가. 그럼 여성단체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사실상 모르는 상태에서 기자회견에 참여를 한 상태고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여성단체이면 상대방 반론도 안 듣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 시장 측의 반론도 안 듣고 하루 이틀 전에 얘기 듣고 그냥 참여해서 나온 거죠. 그리고 박 시장을 아예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조사단에 참여 안 하는 거예요? 정말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하게 되면 정말로 그 고소인의 피해를 진상 규명하고 싶다면 이 조사단에 성실하게 참여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일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심이 합리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 지금 김재련 변호사가 더 이상 증거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네, 텔레그램 그거 하나 빼고 증거가 없대요, 지금. 아, 그러니까 그 피해 고소 대리인이라고 하는 그 김재련 변호사를 위시한 여성 단체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행동 자체는 우리가 너무나 정치적이라고 비난하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막고 싶다고 한다면 그 원래 박원순 시장이 실종됐던 그 당일에 돌았던 그 뭐 고소 고발장이라고 하는 그 문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밝히고 그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 중에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하나만 제시하면 됩니다. 텔레그램 그 비밀 대화방에 초청했다는 그거 그러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 이상한 증거 말고 그 피해 호소하는 여성이 이야기하는 뭐 음란한 메시지 무슨 뭐 음란한 사진 모자이크 처리해도 됩니다. 그냥 한 장만 제시하세요. 한 장만 제시하면 이 모든 논란은 그냥 그 피해 고소 대리인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지저분하게 만들어가는 건지 진짜 납득하기 힘들어요.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뭐 되게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야기들을 계속 꺼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 성추행을 했다, 침실로 끌고 갔다, 속옷 사진을 보냈다, 음란 문자를 보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증거는 다 어디 갔냐고요. 다음번 기자회견 때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증거가 없대요, 본인이. 그리고 4년 동안 근무했다는데 서울시에서는 공식적으로 2년밖에 근무 안 했대요. 그럼 4년은 또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의혹을 이제 반대로 좀 풀어주세요. 마라톤 뛰었다고 하는데 마라톤 그 코치가 같이 뛴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다 뭐냐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 상황 여기까지 왔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을 좀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우리는 경황이 없었고요. 시장님 돌아가신 상황에서는 대개의 사람들의 많은 시그널은 박원순 시장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인정한 거다라는 메시지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했었죠, 누구나 다. 근데 시간을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님을 뭔가 느끼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이 상황이 처음에 벌어졌을 때 요거는 서울시 관계자마다 약간 말이 좀 다르고 그래서 약간 논란의 소진이 있습니다만 박원순 시장하고 연관성이 없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에 이제 그 뭐 성희롱이라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들 끝에 박원순 시장의 이름이 나오면서 사건의 중요도가 덮이고 박원순 시장이 전면에 그 사건은 완전히 묻히고 요렇게 했다는 썰이 있고 그 제가 여러 군데로 알아봤는데 인정하는 쪽과 인정하지 않는 쪽이 있어요. 어느 쪽에서는 관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쪽에서는 맞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는 박원순 시장님 돌아가신 날 내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게 이제 인터넷에 돌았던 그 고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짜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땐 그렇게 디테일한 상황들은 진짜가 아닐 수는 있는데 누군가가 시장님이 실종되는 순간 언론 플레이잉으로 돌렸단 말이야. 네. 간단히 말하면 박원순 시장은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었어라고 뭐 할 만한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박원순 시장 돌아가신 거 확인도 안 됐을 때 이미 고소문이 돕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이 정치적 사건으로서 언론 플레이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했던 정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두 번의 주말을 걸치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그런 거예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내가 지난주에 말했던 겁니다. 배신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어떻게 준비됐느냐에는 지금 어떤 나오고 있는 정황들은 뭐냐면은 박원순 시장 건이 하나 발견됐다.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충동질만 안 했다면 깨놓고 이야기해서 충동질만 안 했다면 그냥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에 시달려가지고 직장에 못 나갈 정도 상황이면 그건 병이겠지만 이런 문제가 정치적 사건으로 중요도가 바뀌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박원순 시장이 나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론의 부담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제대로 돌아가신 지 사망이 확인되기도 전에 이미 고소장이라고 하는 장문의 글이 쫙 돌리죠. 정치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어떤 정황들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증거가 확실한 사람들은 굳이 장례식 당일날 기자회견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 마음속으로 언론 등을 통해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2차 가해 이야기가 바로 그러니까 반론을 틀어막는 방식으로 니들이 그렇게 2차 가해하면 안 되지 하는 게 언론이 심지어 KBS까지도 2차 가해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같은 방송이 언제 2차 가해를 했어요? 그 피해자에 대해서 신상을 깐다거나 그 사람을 비난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나는 그 피해자라고 말하는 사람 고소인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게 어떤 고통이었든 간에. 다만 이걸 받아서 여성단체나 변호사들이 정치적 사건으로 만드는 과정. 그래서 박원순 시장도 모르게 언론에 이미 터뜨려 놓고 보도까지 준비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갑자기 몇 시간 전에 시장님한테 알려 들어가는 방식이 느꼈을 때 내가 그 비서실장하고 마지막 만났다는 대화도 대충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시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근데 시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은 꼬투리들 실실 흘려가면서 나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무슨 협력업체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시장님이 자꾸 뭐 사진을 보내와서 부담스러웠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파렴치한으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왜? 정치적 사건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김재련 변호사를 제외하면 고소 대리인 측이라고 하는 그 그룹 중에서는 아무도 전면에 나서는 사람이 없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실제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건 김재련 변호사라고 느끼는 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성추행이든 성희롱이든 그 죄의 크기를 떠나서 실제로 혐의가 있다면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기 의뢰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고발을 하고 형사법 절차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변호사의 임무인 것이고, 만약에 이걸 여성단체가 여성 이슈로서 다루겠다고 판단했다면 여성단체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김재련 변호사는 이 성추행이라는 형사적 문제와 함께 형식은 미투 운동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만약에 이게 순수한 미투 운동이었다 그러면 그 피해 당사자가 형사적으로 처벌할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 또는 사회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하도록 제한하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현실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피해 주장 여성 이야기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통이고 그 법적으로 기한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처벌을 하겠다 해서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죠. 고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로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변호인도 같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변호인은 이게 형사법적으로 고소는 고소대로 하고 자기 행동은 미투 운동처럼 그 피해 호소 여성을 대신해가지고 자기가 막 떠들고 있단 말이죠. 너무 이거는 정치적이고 악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님이 그 저번에 옥탑 사신 적 있잖아요. 옥탑방이 되게 덥죠. 그래서 그러니까 러닝셔츠 바람으로 여기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사진을 SNS에 올려요. 만약에 우리가 속옷 차림 사진 전송했다고 하면 우리가 느끼는 게 러닝셔츠 바람이에요? 팬티죠. 그렇지. 팬티 같은 걸 입고 보냈다는 거잖아. 네. 그러면 런닝셔츠 바람으로 개인 SNS에 진짜로 동네 할아버지 같은 느낌의 시장님의 어떤 친근함을 범죄자로 만들어야 되고 정치적인 상황이 되면 그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속은 맞잖아. 메리아스도 러닝셔츠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근데 그게 다 너무나 공교롭게도 김재련이란 말이에요. 김재련은 박근혜 때 여가부에서 근무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 문제에 무슨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김재련 담당자를 만났는데 그걸 짜증낸다고 하는 방식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이더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김재련은 그냥 검은 색깔 머리였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페미운동 하는 사람들이 머리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대개 젊은 여성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의 일체감을 만들고 있다고. 유니폼처럼. 김재련이 머리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꾸면서 어느 날 갑자기 여성 문제에 관심이 없던 이 사람이 일종의 시장 개척용으로 김재련 남편은 누구야? 세월호 유족들 비하하고 삼성 이건희 회장의 비리를 보도했던 걸 사실상 막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한 부부가 돼가지고 이 사건에 끼어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이건 정치적 사건이죠. 정치적 성향이 명확한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그 많은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실실 하나씩 흘렸던 그 증거 없는 말, 속옷을 보낸 박 시장, 이런 식으로 지금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 입장에 두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2차 가해를 했습니까? 우리는 그 여직원이 누군지도 몰라 아직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른다고. 근데 문제는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 명예는 안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돌아가신 이후부터 2차 가해라는 말로 입을 못 대게 했었죠. 방송 외에서도 제가 입만 벌리면 다들 2차 가해라고 해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못 했었는데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사실 슬픔에서 분노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나가서 싸워야 된다고 드는 생각이 이 고소인도 사실 변호사가 정말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지 아니면 변호사 자신을 더 내세우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소인이라면 나는 4년 동안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는데 2년여간 근무를 했는데 변호사가 나서서 4년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거 틀렸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나는 아직도 서울시 공무원이고 앞으로도 직장 동료들 보고 근무를 계속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만두기 전까지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완전히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서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리고
이 변호사의 인터뷰에 의하면 피해자도 원하지 않았던 지금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말이요. 피해자는 원하지 않았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고소인이 원해서 하는 것인가. 그리고 보면은 지금 대대적으로 때리는 수준은 거의 성폭행을 넘은 수준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는 성추행도 아니고 들어보면 성희롱도 아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2차 가해 하지 못하게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입 막았죠. 지금은 2차 가해라는 말에 올가매이지 말고 이 사람들이 정말 사자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공격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고소인이요. 지금 돌아보게 되면은 오히려 고소인이 좀 불쌍해지는 면이 있어요. 김재련 변호사에게 노란한 게 아닐까라는 맞아. 생각이 이용당하는 들어요. 측면이 있어 보이죠. 이 사람이 처음 기자회견에 왜 안 나왔을까? 그때는 저는 고소인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생각을 했어요. 미투라고 알려놓고 나서 미투면 본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공익적인 측면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 그것이 미투인데 왜 나오지 않아? 그냥 아프다는 이유로 안 나온다? 이건 나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정도의 문제가 과연 범죄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냥 알고 싶었을 뿐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시장님한테 사과 한마디만 받고 싶었다. 맞아요. 지금 이게 고소인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는데 사람을 죽여? 그러니까 고소인 입장에서도 시장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이 있었을 거라고 지금 그러고 있을 생각합니다. 것 같아.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까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앞에 다른 더 큰 사건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있었는데 지금 시장님 거는 본인이 진짜 사과만 받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그 상황에 대해서 변호사, 변호인단과 여성단체가 완전히 부풀렸죠. 왜? 박원순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가 김재련 변호사한테 다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성단체도 저는 놀아났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언론 마찬가지고. 네, 민주당도 막 사과하고 개인 의원들 사과하고 근데 여성단체는 하루 이틀 전에 듣고 상황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들러리하고 얼굴마담 섰다가 지금 조사단 참여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준모라는 애들이 이것도 진정 넣었어요. 인권위에다가. 넣었는데 취하를 했거든요. 취하한 이유가 뭐냐면 김재련 변호사가 나는 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진정 는 조사에 나는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취하를 했어요. 그럼 결국 김재련 변호사는 지금 더 이상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요. 엊그저께부터 시작해서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모든 언론 보도는 다 내려가 버린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잠깐 얘네들의 장난에 모두가 놀아난 이런 상황인데 전 이제 어쨌든 우리가 여기를 거쳐오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이라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왜 거기서 가장 중한 죄가 사형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피고소인이 죽었는데 이것도 2차 가해라고 말했어요. 침묵하는 사람들도 2차 가해라고 말했어요. 김재련은.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2차 가해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사법 절차를 준수하자라고 해도 2차 가해라고 말했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면 2차 가해라고 말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당신 말만 들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당신이 밝히세요. 증거를 대세요. 우리는 사과도 했고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했으니까. 그리고 성에 대한 가치관과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형사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법률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용어까지도 쓰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런 우리 사회 혼란스러운 이런 문제를 건들 거라고 한다면 2차 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세요. 그래야지 우리도 주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2차 가해 저래도 2차 가해 그러지 말고 네. 기준을 제시하세요. 네, 그래서 주말에 뭘 계속 뚫어지게 봤냐면은 박원순 시장님 유서입니다. 본인의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였으면 이런 유서가 안 나오겠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배신감이라고 봅니다.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받게 주지 못한 가족에 대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 이 직원에 대한 느낌은 하나도 없죠. 예. 내가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준 자리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뉘앙스의 취지는 있지만 쉽게 표현하면 나에게 피해를 받은 직원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없죠. 예.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는 선택을 하면서 진짜로 자기가 이걸 인정하는 거였다면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인간 만사 허무한 배신감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딱 어떤 느낌이 정확하게 표현하냐면 뭐 얘가 좀 적절하진 않은데 말하자면 마차님하고 내가 방송을 한 5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신호도 없다가 갑자기 저쪽 편을 들면서 나를 욕하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미투했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기분이겠어요? 배신감이 치를 떨어버릴 것 같아. 평상시 때 어떤 뉘앙스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언론사들 다 알렸대. 변호사가 붙었대. 이야기하면서 폭로했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배신감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 유서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진짜 배신감 느꼈었겠구나. 그러니까 사는 게 허무하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되게 충동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건 박원순 시장님이 그걸 인정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프레임부터 깨야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김재련 등이 갖고 있는 증거는 다 공개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박원순 시장이 진실을, 그러니까 그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고소 내용을 인정해서 죄책감으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푸나님하고 약간 다르게,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님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정치인들한테는 더더욱 그렇죠. 여론이나 사회나 지지자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가 나의 태도나 나의 그 이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고, 특히나 박원순 시장 정도의 정치적 입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찬반을 통해서 우리 진영 내부가 쪼개질 수가 있단 말이죠. 저는 노회찬 의원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그걸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분 저 동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기본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한테 사과하고 얼마든지 정리할 수가 있지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되면서 그걸 그 쟁점을 중심으로 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부가 갈라지기 시작하면 그건 그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야만 끝나는 싸움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어차피 돌아가신 분인데 무슨 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거는 무조건 한쪽 편만 드는 얘기밖에 될 수 없는데 당일날 맹탕 기자회견까지 했었으면 이제 이게 도대체 고소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박원순 시장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 괴롭혀서 결과적으로 제3자만 득보는 구조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당시의 조사 과정을 생각을 해볼 때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하고 있었던 일들을 모두 나열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옷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럼 옷에 대해서 속옷도 나왔지. 뭐 그러면 그거 아주 자극적인 걸로 뭘 팬티까지 챙겨줬다 뭐 이런 식. 마치 무슨 빨래를 해준 것처럼. 아니죠. 그런 것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사를 쓰면서 그런 부분까지 유도해내는 것. 뭐 무릎에 호해줬다. 이런 걸 성추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모두 그 고소인이 이 부분까지 피해 내용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정도로 상처받아서 직장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공무원 시험을 한번 치를 때 걸러지지 않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다지 피해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을 고소인도 동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옆에서 부채질했겠죠. 그게 미투야. 네가 그게 당한 거야. 라고 옆에서 부채질했을 여성단체 혹은 그 누군가가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있는 예.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이 상황들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되게 쉬운 겁니다. 이 사람을 고소까지 몰고 가야 되는 상황이면 모든 것이 다 나쁜 시그널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마차님이 머리를 좀 예쁘게 하고 왔다거나 옷이 예쁘면은 방송 전에 오늘 되게 예쁘게 하고 왔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적도 있을 거예요. 네. 기억은 안 나지만 신민님이 옷을 되게 멋있게 입고 오면은 오늘 패션 죽인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편집으로 짝이 있게 해서 모아다가 이성적인 호감을 표현했던 것들을 다 예를 들면 변태 또라이 이렇게 관점으로 보면 왜 시장님이 직원 무릎에다가 호를 내죠? 아 근데 그 그룹은 그 그룹만의 나름대로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진짜 삼촌 같은 아빠 같은 사람이면 아이고 아프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나쁜 사람 만드는 건 쉽단 말이에요. 문제는 김재련처럼 정치적 성향이랄까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 거기에 나서게 되면 모든 시그널은 다 박원순 시장 이상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진상 규명이 안 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소가 김재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뭐 하다못해 이동영, 박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문식을 표현할 때 그걸 싸그리 모아서 언론들, 특히 KBS가 나한테 웃기더라고. 예.
그걸 2차 가해라고 몰아버리면 진상규명이 안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어떤 사람은 4년 동안 지들 말처럼 고통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사회에 수십 년 동안 공헌했던 사람은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누가 들었듯이 막 무슨 막 성노예 개념으로 막 학대하고 말도 안 되는 비인간적인 삶을 막 강요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폭행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사회에 굉장히 긍정적 요소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으면 진상규명은 정확히 돼야 되는 거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그 진상규명을 왜 2차 가해랑 연결을 시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KBS에 묻고 싶습니다. 김학의 사건에서 그 피해를 당했던 여성, 그 피해 여성하고 김학의하고의 관계와 지금 박원순 시장을 둘러싼 이 피해 주장 여성하고의 그 고통의 크기, 이걸 단적으로 비교를 해보세요.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박원순 시장은 스스로 그게 참회의 뜻이었든 어떤 다른 정치적 결단이었든지 간에 목숨을 내놨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고통이라는 게 김학의 씨한테 당했던 그 피해 여성의 고통과 지금 박원순 시장을 대상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당하는 고통, 그 둘 중에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떤 게 더 큽니까? 그러면 그 생명을 내놓은 그 사람은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2차 가해가 어떤 개념인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2차 가해라는 개념이 있다고 쳐요. 그렇다면 지금 실제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건 김재련 변호사나 KBS예요. 맞아요. 그 피해 주장 여성을 정말 인간 이하의 존재로 몰아가고 있다고.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사회생활 합니까? 지금 우리가 편향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게 색깔 안경을 쓰고 이렇게 바라보게 지금까지 돼왔던 건데요. 이게 다시 중심을 잡고 한번 생각을 종합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강용석 씨, 박 시장님 주변 분들에 대해서 뭐 고발한 거 뭐 있었죠? 그거 취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두세요. 네. 사준모처럼 취하고 도망가지 말고 그냥 두시라고요. 진상규명 해보자고요. 제발. 네, 가자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젠더 특보라고 했던 이 임순영 씨가 사퇴를 하고 사임을 하고 나갔어요. 지금 그죠? 사직하고 나갔습니다. 지금 등장 안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왜 그럴까요?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 사람은 여성의 전화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 기자회견했던 사람이랑 오랫동안 동료였어요. 10여 년간. 그 동료가 걱정되지 않을까요? 이 젠더 특보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말을 하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이 동료 여성단체에 있는 분이 거기 이렇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대책을 만들려면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고요. 이 기자회견장에 극우 유튜버 신의 한수 등만 들어가고 왜 진보 유튜버들 전부 막았어요? 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다 막았어요? 맞아, 그분도 이상하잖아요. 왜 극우 유튜버만 들어가요? 이건 다 뭔가 이상한 조짐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리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고소인이에요. 고소인과 박 시장님이죠. 고소인은 원치 않은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원했던 상황, 자신은 공개되기 싫었던 거예요. 공개되기 싫었고 그냥 궁금했을 뿐이에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근데 김재련 변호사가 이거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하고 고소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알고 보니 일이 너무 커진 거예요. 지금. 자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지금 아닌 겁니다. 결국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고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것은 김재련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김재련이 그래서 밑밥을 깐 거잖아요. 원래 고소인은 이 사과만 받으려고 했다. 밑밥을 스스로 까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심으로써 그게 그렇게 안 되게 생겨버렸다는 논리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심으로써 진상규명이 안 되는 걸로 논리를 만들고 싶어 했으나 앞에 자기가 말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인은 사과만 받고 싶어 했다. 이게 사실 키워드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 이렇게 사건을 키운 건 누구냐? 언론에 미리 알리고 박원순 시장도 모르게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던 바로 거기 붙었던 변호사나 여성단체 아닙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뭐 위력, 위치, 권력에 의해서 누군가 성희롱하고 성추행하고 이러는 건 누구나 다 반대하죠. 이 방송하는 사람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도 이 방송하면서 나도 몰랐던 남자로서의 꼰대 같은 의식이 수년 동안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야. 적절한 예의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냐면 세상이 설거지 내가 해줄게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야. 설거지 내가 할게라고 말하는 것이 평등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박원순 시장 모르시겠어요? 그런 어떤 지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친밀감을 표시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그게 성희롱으로 둔갑해버리는 상황은 정치적이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정치의 반대파가 붙어서 저 사람을 완전히 지금 쓰레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조건과 어떤 그 편견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이 자기 스스로가 어떤 대응할 만한 상황도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사실은 돌아가시게 만든 건 김재련 같은 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 나도 몰랐지만 가족처럼 지내다 보니까 뭐 신체적인 터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드러나봐야 알겠죠. 근데 예를 들면 시장실의 침대? 라꾸라꾸. 아니 정반대로 말하면 침실이란 표현은 악의적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편집하는 방에 라꾸라꾸 침대 놓으면 침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탕비실 같은 거였어요. 거기.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박원순 시장 방에 침대가 하나 놓여져 있는 것 뿐이죠. 구석에. 예. 근데 박원순 시장 침실이라고 표현하고 어마어마한 무슨 나쁜 이미를 연상시켜야 되는 것들은 다 그쪽 작업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 사건 이후에 뭐 여러 개 우리나라에는 1000개가 넘는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그리고 공무원 조직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성폭력 사건들이 계속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걸 다 박 시장님하고 엮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조직이나 공공기관 내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분이 바로 박 시장님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젠더 특권 이런 것도 다 세우고 했던 분이 이분입니다. 우리는 좀 이제는 균형을 갖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 페미니즘 좋습니다. 페미니즘이 있으면 휴머니즘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인간의 도리라는 거 그런 거 우리가 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소인의 인권 네 좋습니다. 피고소인의 인권도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소인의 인권도 인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 인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쨌건 우리는 계속 이야기 집중할 거예요. 방송할 때마다. 언론이 정말 황당한 건 진상규명하자면서 어떤 말도 못하게 하고 입 털어 막아 2차 가해야라고 말하는데 기자들 보면 깊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KBS를 아까 예를 들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2차 가해 여성운동하는 무슨 사회저명인사 갖고 들어와서 이런 얘기 합니다. 4년 동안 뭐 했대야 답이에요. 4년 동안 고통스러워했다는 거라고 말을 비틀더라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자에 대한 일종의 나름대로 그 보내드린 예의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얼굴도 모르는 정말 우리가 2차 가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그 실체가 사실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의문점 제기하면은 그게 다 2차 가해야라고 하면서 입 틀어막는 것. 어쩌면 이 고소인을 뭐 선동했다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본인들의 죄를 숨기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2차 가해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요. 그게 2차 가해라고 하신다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